정확히 자정 무렵이었다. 집안은 고요했고 창밖에는 가끔씩 강남대로를 지나는 자동차 소리만 들렸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서울의 밤이었지만 그날 그녀는 어떤 낌새를 느꼈다. 욕실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 처음엔 환청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 소리는 분명 이상했다. 그녀 이지은은 부산에서 대학을 나오고 현재 서울 송파구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36세의 교사였다. 남편인 윤도현은 6살 연상의 건축 엔지니어로 원래는 지방 현장을 전전하다가 최근 본사로 옮기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부부 사이에는 8살짜리 아들 지우가 하나 있었고 맞벌이라 친정 부모님도 모두 지방에 계셨기에 몇 달 전부터 가사 도우미를 들였다. 그녀의 이름은 한수진, 경상북도 경주 출신의 23세 여성으로 말이 적고 깔끔한 성격, 일도 성실히 했다. 솔직히 지은은 그녀에게 매우 만족했다. 적어도 그날은 평소보다 더 피곤했다. 월말이라 시험 채점에 교무 업무까지 겹쳐 정신이 없었다. 저녁을 먹고 아이를 재운 뒤 침실로 먼저 들어갔다. 남편 도연은 거실에서 서류 정리를 하겠다며 늦게 들어오겠다고 했다. 수지는 뒷마당 옆에 있는 작은 별채에서 생활했기에 신경 쓸 일이 없었다. 그런데 한밤중 예상치 못한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다. 욕실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단순히 물소리도 누군가 다친 소리도 아니었다. 낮고 묘하며 설명하기 어려운 울음 같은 소리였다.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시간에 욕실이라니 혹시 침대 옆을 보았다. 남편은 옆에 없었다. 거실에서 일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지만 순간 불길한 상상이 스쳤다. 혹시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욕실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여전히 멈추지 않는 신음소리. 상상은 끝없이 부풀어 올랐다. 혹시 남편과 수진이 그 가능성이 스치자마자 가슴이 조여왔다. 문을 열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과 전혀 달랐다. 욕실 바닥에는 종종 놀러오던 이웃집 고양이가 쓰러져 있었다. 몸 한 부분이 닫혀 있었고 고양이는 조용히 울고 있었다. 잠시 후 수진이 수건과 약품을 들고 허둥지둥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고양이가 마당에서 다친 채 울고 있어서 욕실로 데려와 치료하려 했다는 말에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남편도 거실 쪽에서 나왔다. 서류 뭉치를 들고 졸린 얼굴이었다. 그 자리에서 지은은 울음을 터뜨리고 싶었다. 창피해서도 분해서도 아니었다. 자신이 사랑하는 두 사람을 향해 의심을 품은 자신이 너무 비참했다.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 밤은 그녀에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오히려 어떤 시작처럼 느껴졌다. 며칠이 지나면서 지은의 불안은 오히려 더 커졌다. 수지는 자주 남편을 힐끗 쳐다보았고 그 눈빛은 단순히 고용이니 주인을 보는 것 같지 않았다. 남편은 그녀와의 대화에서 자주 어색한 반응을 보이거나 필요 이상으로 회피했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무뚝뚝했고 어떤 날은 괜히 자상한 척을 했다. 그녀는 뭔가를 직감했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오직 여자의 본능이 알 수 있는 그 감정.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 본능은 점점 그녀 마음 깊숙이 침투했다. 어느 날 새벽, 지은보다 먼저 부엌에 나와 있는 수진을 보았다. 원래는 자신이 가장 먼저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날 수진은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지은이 다가가자 수진은 당황한 듯 얼굴이 굳어졌고 입은 잠옷은 본 적 없는 디자인이었다. 고급 원단의 예쁜 잠옷. 분명히 지은이 사준 적 없는 것이었다. 평소 수진은 시장표 간단한 옷만 입었는데 이건 그 수준이 아니었다. 그녀의 머리는 다시 회전하기 시작했다. 놓친 연결고리는 무엇이었을까? 직장 동료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들렀을 때 수진이 무심코 던진 말이 떠올랐다. 그 잠옷이요, 남편분이 가져갔어요. 아내분이 주문하신 줄 알고 드렸는데 그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다. 자신이 주문한 적 없는데 남편이 가져갔다니?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말이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조용히 남편에게 물었다. 그 잠옷 당신이 산 거야? 남편은 잠시 머뭇거렸다. 응, 당신 주려고 했는데 잊었어.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미 받았어? 수진이 입고 있더라. 남편은 당황했고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밤, 지은은 처음으로 남편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등을 돌려 잠자리에 들었다.
믿음은 금이가 있었고 마음은 이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감에 의존하지 않기로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다. 그래서 몇 개의 카메라를 설치했다. 누군가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미쳐가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 카메라들이 삶을 얼마나 바꿔놓을지는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지은은 설치해둔 카메라의 영상을 처음 확인했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점심시간에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긴장된 손으로 영상을 되감기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날 12시 40분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와 냉장고에서 요거트를 꺼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조용히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그 방은 원래 남편이 기밀 자료가 있어 출입 금지라며 철저히 잠가두던 곳이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누군가 문을 열었다. 카메라 위치상 그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문은 이내 닫혔다. 영상은 17분 동안 멈춰 있었고 그 후 수진이 방에서 나왔다.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고 입술을 꼭 다문 채 천천히 부엌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단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지금까지 느껴온 불안과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온몸이 굳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부정하고 싶었다. 혹시 오해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직감은 이미 확신으로 바뀌어 있었다. 며칠이 지난 뒤 그녀는 다시 한번 영상을 확인했다. 새벽 1시 12분 욕실 카메라의 움직임 감지 알림이 떴다. 화면을 열자 수진이 혼자 욕실에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는 듯 수납장을 열고 안쪽 깊숙이 있던 작은 플라스틱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약병이 하나 들어있었고 수진은 그 약을 꺼내 물없이 삼켰다. 그러고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은 누군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 짊어진 고통이 터져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으며 소리를 삼켰고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웠다. 이건 분명 죄책감 혹은 억눌린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그녀가 왜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은은 며칠치 영상을 더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약상자를 꺼내는 장면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지는 거의 매일 새벽 욕실로 가서 약을 먹고 울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욕실 바닥에 앉아있기도 했다. 점점 무서워졌다. 무서운 건 수진이 아니라 자신이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다음날 지은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갔다. 수지는 말없이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지은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요즘 잠 못 자니? 수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지은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걸 직감했다. 그날 밤 지은은 조용히 한 친구에게 연락했다. 그 친구는 구청에서 일하며 주민등록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지은은 수진이 제출한 주민등록 번호와 이름을 전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사람? 진짜 한수진이 맞을까? 이틀 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 이름, 가명일 가능성이 커. 본명은 박서연, 전과가 있어. 3년 전 의도적 상해죄로 실형을 살았어. 싸움 도중에 상대방을 다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유산도 있었어. 출소한 건 반년 전이야. 지은은 핸드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어두워졌다. 그동안 함께 지내던 사람이 내 아이와 밥을 먹고 장난을 치던 그 여자가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다. 왜 그녀는 이런 신분을 숨기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걸까?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더 깊은 목적이 있는 걸까? 그리고 문득 아이 지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엄마, 수진 누나가 나더러 도윤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했어. 그 말이 머리를 강하게 때렸다. 도윤이라는 이름,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뭔가 낯설지 않았다. 지은은 아이가 잠든 방으로 가서 그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혹시 그 아이는? 그날 밤 그녀는 잠들 수 없었다. 마음은 불안했고 머릿속은 의문투성이었다. 내 아이는 정말 내 아들일까? 그리고 수진, 아니 박서연은 왜 우리 집에 들어온 걸까? 진실을 알고 싶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진실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 그 앞에 서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그녀는 그녀의 과거를 더 알아보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든 의문이 풀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며칠 동안 집안일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조사에 쏟았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동사무소 근처에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녀의 고향이라는 경주 출신 주민들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다. 박서연이라는 이름은 그 지역에서 낯선 이름이 아니었다. 몇 번의 우회적인 질문 끝에 조심스럽게 하나의 이야기를 얻게 되었다. 그녀는 19살 때 대구로 올라와 학원 강사 밑에서 일했지만 20살 무렵 30세의 기혼 남성과 관계를 맺었다고 했다. 그 남성은 아내와 자녀가 있었으며 박서연에게 이혼을 약속했지만 결국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남성의 아내가 관계를 알게 되었고 박서연은 심한 폭력에 시달리며 유산을 경험했다. 법정 다툼 끝에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상태였다. 지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 바로 내 집에서 일하고 있었고 내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과거의 전과 여부가 문제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문이 생겼다. 왜 그녀는 내 아들에게 그렇게 유난히 애정을 보였을까? 왜 도윤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했을까? 지은은 박서연의 출소 시기와 아들 지우의 생일을 비교했다. 아이는 2017년 5월 18일 생이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요청에 받은 입양 서류에서 충격적인 문장을 발견했다. 본아동은 친모의 자발적인 양도로 인해 병원 측을 통해 보호자로 위임되었으며 입양인은 윤도현, 이지은 부부임. 이때 그제야 남편이 왜 당시 병원에서 아이를 데려왔는지, 왜 그렇게 입양 절차를 서두르려 했는지를 이해했다. 이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결혼 당시 남편이 보관했던 서류함을 열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종이 봉투 하나를 발견했고 그 봉투엔 익숙한 필체로 쓰인 편지가 있었다. 도연 씨, 전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요. 다만 제 아들이 누군가의 품에서 건강하게 자라길 바랄 뿐이에요. 제가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걸 알기에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어요. 단, 제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아이 곁에 서더라도 저는 단지 멀리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충분해요. 편지는 그렇게 끝나 있었다. 날짜는 2017년 5월 17일, 지우가 태어나기 전날이었다.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에 그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이는 내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사랑해왔다. 그런데 지금 곁에 있는 박서연이 바로 그 아이의 생모였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다. 그녀의 유별난 행동, 새벽에 울던 이유, 가끔 지우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던 표정들까지. 하지만 동시에 분노와 배신감도 밀려왔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는가? 왜 굳이 내 집에 들어와 이런 식으로 접근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지은은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지우를 재운 후 조용히 남편을 거실로 불렀다. 아이 입양 서류 말이야. 왜 친모 이름이 빠져 있는 줄 알았어? 당신이 숨긴 거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입을 열었다. 그때 우리는 몇 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잖아. 당신이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나는 어떻게든 당신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 병원에서 우연히 그녀를 만났고 그 아이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어. 단, 이름은 비공개로 해달라고 했지. 난 당신을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 이지은은 울지도 못했다. 그저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을 감췄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하나의 감정이 밀려왔다. 지우, 그 아이는 나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내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 그녀를 집에서 내보내야 하는가? 아니면 진실을 마주한 채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가? 그날 밤, 그녀는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결정할 때가 아니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하고 더 많은 진실이 필요하다. 박서연이 왜 굳이 이 집에 들어왔는지, 그녀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했다. 다음 날, 그녀를 따로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계획을 세웠다.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지우를 학교에 보내고 남편을 출근시킨 뒤 거실에서 박서연을 불렀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고 손에는 행주를 들고 있었다. 진짜 이름, 박서연 맞지? 순간 그녀는 멈췄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2017년 5월 18일,
네가 병원에서 낳은 아이, 그게 지우지? 그녀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다. 말없이 흐느끼는 그녀의 모습에서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졌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박서연은 입을 열었다. 저는 지우를 다시 찾으려 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한 번만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안겨 행복하게 자라는 아이의 모습을.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제가 죄인이라는 건 알아요. 과거에 저지른 실수도, 그로 인해 잃어버린 것도. 하지만 지우는 제 전부였어요. 그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이지은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감정에 얽혀 분노도 연민도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아직 묻고 싶은 것이 남아 있었다. 왜 우리 집이었어?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처음엔 몰랐어요. 소개소에서 일자리를 받아 내려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첫날 지우를 보고 그 눈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내 아이구나. 너무 닮았거든요. 제가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박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떨궜다. 그래서 떠날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보고 싶었어요. 하루만 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박서연은 결코 지우의 존재를 위협하지 않았고 이지은 역시 그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를 이모처럼 따랐고 서연은 매일 그 아이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이미 지은의 내면을 뒤흔들고 있었다. 이지은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고 지우의 출생 신고서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이건 네가 준 생명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나와 10달을 보낸 건 아니지만 8회를 함께한 건 나야.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아요. 저는 그걸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언니가 지우에게 해준 걸 저는 흉내조차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하고 떠나려고 했어요. 그녀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여기 있어요. 아이 양육권 포기서예요. 법률 사무소에서 작성했고 변호사 확인도 받아뒀어요. 저는 지우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예요. 이지은은 봉투를 열어 안내 문서를 확인했다. 모든 조항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마지막엔 그녀의 서명이 뚜렷하게 적혀 있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전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서연이 다시 나타난 이후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 네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알기에. 이지은은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상처받았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버릴 순 없어. 며칠이 흐르고 박서연은 짐을 정리했다. 작별 인사도 없이 단지 현관 앞에 작은 봉투 하나를 남긴 채 떠났다. 그 안에는 지우의 옛 아기용 수건 하나와 손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언니, 언젠가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땐 제 아들을 직접 키울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지우를 안아줘서 고마워요. 제가 하지 못한 모든 걸 대신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지은은 며칠간 그 편지를 반복해서 읽었다.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고 동시에 묘한 공허감이 마음을 메웠다. 지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상을 이어갔고 그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지우에게 말해야겠다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하며 그 진실이 누군가의 삶을 짓누르지 않게 하기 위해선 누군가가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그날부터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다. 언젠가 다가올 그날을 위해 박서연이 떠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다. 모든 게 조금씩 평온해지는 듯 했지만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지우는 가끔 그녀를 찾았고 그럴 때마다 지방에 갔어. 일이 생겼대 라고 둘러댔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이 특유의 눈빛은 어딘가 허전함을 숨기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전에 없이 이지은에게 잘하려 노력했다. 식탁에 앉아 그녀를 살피는 눈빛도 출근 전 머뭇거리는 태도도 이전과는 달랐다. 마치 용서를 구하는 사람처럼 어느 일요일 오후 그녀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외투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를 발견했다. 본능적으로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고 그 안에서 또 하나의 편지를 찾아냈다. 도연 씨, 제가 이 집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은 씨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저는 언젠가는 그녀도 이 모든 걸 알게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생기지 않도록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진심을 다하고 싶어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그녀를 멈추게 했다. 지우는 살아있어요. 제 안에서 한 번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병원에서는 결국 아이를 살려냈고 그 아이는 당신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를 키울 수 없었고 당신이 그 아이를 데려갔을 때 안도했어요. 적어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 아이가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이지은은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녀는 아이가 유산된 줄만 알았지만 병원 측에서 긴급 조치를 취해 결국 아이를 살렸던 것이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입양을 원하던 이들 부부에게 그녀의 아이를 맡게 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우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돌아왔고 그들은 그것도 모른 채 아이를 품고 살아온 것이다. 이지은은 다시 지우의 출생 신고서를 펼쳐보았다. 뒷면에 작은 각주가 적혀 있었다. 친모의 자발적 기증에 따라 병원 위임을 통한 입양 절차로 등록됨.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무게가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모든 걸 물었다. 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날 병원에서 그녀를 만났어. 아이를 낳고도 울지도 않더라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 나중에 간호사가 말하길 아이를 포기하고 떠나겠다고 했대. 그 순간 나는 그 아이가 우리의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물론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결정이었는지도 알고 있어. 하지만 그땐 당신이 너무 힘들어 했잖아.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분노도 실망도 느꼈지만 가장 큰 감정은 복잡함이었다. 지금 와서 누굴 탓할 수 있을까? 그녀는 아이를 지킬 수 없어 떠났고 남편은 절박한 마음에 아이를 데려왔다. 그녀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지우를 사랑으로 키웠다. 다만 아무도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상처로 남았다. 며칠 후 지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물었다. 엄마, 수진 이모는 언제 돌아와? 이지은은 아이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지금은 좀 멀리 가 있어. 일이 있어서.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은 오래도록 그녀 마음에 남았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오랜만에 박서연이 남긴 편지를 다시 읽었다. 언니, 저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지우가 행복하면 돼요. 다시는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약속드려요. 하지만 언젠가 아이가 모든 걸 알게 되었을 때 저를 너무 미워하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그녀는 그 문장을 읽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자신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진실을 어떻게 안고 살아갈 것인지, 아이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할지, 그리고 그 전에 마지막으로 그녀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감사도, 오해도, 용서도 모두 말로 마무리해야만 진정한 끝이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를 찾는 건 쉽지 않았다. 봉투에 남겨진 주소는 이미 비어 있었고 옆집 아주머니는 그 아가씨 조용히 짐 싸서 나갔어. 월세도 2달치 내고 갔더라고. 어디 간다고 말도 안 하고 라고 말했다. 이지은은 허탈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떠났다는 사실보다 이제 직접 마주할 기회를 연경 잃어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더 괴로웠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이지은은 그녀를 찾을 방법을 수없이 고민했다. 주민등록 말소라 공식적으로 찾기도 어렵고 주변에도 발설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기다리기로 했다. 박서연이 직접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길, 혹은 스스로 다시 이들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길.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집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 앞에는 박서연이 서 있었다. 한 손에는 얇은 종이 봉투, 다른 손에는 낡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나이가 지긋한 여성 한 분이 함께였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니,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이분은 저희 어머니세요. 지낼 곳이 없어서 혹시 며칠만이라도. 이지은은 말없이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다. 어떤 판단도 감정도 보류한 채 일단 들어오라고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과묵하고 조용한 분이었다. 다음날 아침부터 집안일을 도우며 묵묵히 움직였고 불편한 기색도 내비치지 않았다. 이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친정엄마를 떠올렸다. 말없이 일하고 조용히 걱정하고 속내는 절대 쉽게 내보이지 않던 어머니. 그 모습이 왠지 익숙했고 또 낯설게 따뜻했다. 그녀도 한 명의 엄마였다. 며칠 후 이지은은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와 마주 앉았다. 검진 결과는 좋지 않았다. 간암 말기. 그녀의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이지은은 그 순간 어떤 감정도 정리되지 않은 채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 머릿속을 울렸다. 그녀는 남편과 상의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 그녀의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다.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지만 이지은은 말했다.
이 집은 너도 한때 머물렀던 집이야. 네가 떠났던 방식은 아팠지만 돌아온 건 용기였어. 너의 엄마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집을 내줄 수 있어. 박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달라졌다. 아침이면 그녀의 어머니가 정성껏 밥을 지었고 지우는 그 옆에서 어리광을 부리며 웃었다. 남편은 말없이 어머니의 약을 챙겼고 이지은은 출근 전에 그녀의 상태를 체크했다. 박서연은 더 이상 가사 도우미가 아니었고 이 집의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도 아니었다. 그들은 한 집에 사는 가족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가 이지은을 조용히 불렀다. 지은 씨, 내가 오래 못 살 거란 걸 안다. 그래서 이 부탁은 꼭 하고 싶다. 내 딸 서연이는 불쌍한 아이야. 실수도 많았고 잘못도 했지만 결국 누구보다 가족을 원했던 아이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제발 그 애가 다시는 외롭지 않도록 곁에 있어줘. 이지은은 눈을 감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듯 울컥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서연이는 이젠 제 동생이에요. 제가 지킬게요. 그녀의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에서에는 소박했지만 정성껏 치렀다. 박서연은 장례식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지우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느끼는 듯 했다. 장례가 끝난 후 이지은은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네가 떠날 이유는 없어. 이 집에서 계속 지내.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이야. 박서연은 울며 고개를 숙였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젠가 꼭 갚을게요. 이지은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날 이후 이 집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과거의 고통과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치유와 회복도 함께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어 가고 있었다. 서연은 집안일을 도우며 조심스럽게 일상을 이어갔고 지우는 그녀를 이모 이상으로 따랐다. 그리고 이지은은 점점 마음을 열어갔다. 이제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는 두렵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다. 지우가 11살이 되던 해 이지은은 여느 때처럼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믿기 힘든 소식을 들었다. 임신이었다. 결혼한 지 15년, 수없이 포기했던 시도 끝에 예고 없이 찾아온 기적이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어 서울의 여러 병원을 더 찾아가 확인했고 모든 결과가 같았다. 이지은은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꼭 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박서연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잠시 말을 잃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이후로 박서연은 이지은보다 더 철저하게 그녀의 몸과 마음을 돌보았다. 식사 준비, 건강식 관리, 잠자리 시간, 스트레스 조절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진심으로 기뻐했고 그 기쁨은 매일 그녀의 행동에서 묻어났다. 이지은이 가장 걱정한 건 지우였다. 아이가 태어나면 혹시 자신이 밀려난다고 느끼지 않을까? 혹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지우에게 조금씩 준비를 시켰다. 함께 아기 용품을 고르고 태명을 짓게 하고 방 꾸미기를 맡겼다. 지우는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스스로 말했다. 나는 이제 형이니까 동생 잘 돌볼게. 어느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야, 동생이 태어나면 엄마가 조금 바빠질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 난 엄마가 2명이잖아. 엄마랑 엄마 서연? 순간 이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다. 박서연도 고개를 숙였고 남편은 눈가가 붉어졌다. 아무도 아이에게 출생의 비밀을 말한 적 없었다. 그런데도 지우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에는 어떤 원망도 혼란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아이보다 성숙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이지은은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몰랐던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어릴 때부터 뭔가 느껴졌어. 근데 상관없어. 엄마가 날 키워줬고 서연 이모도 나를 사랑해줬잖아. 그러면 충분하지. 그날 밤 이지은은 오랜만에 편안히 잠이 들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려놓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언제가 모든 진실을 지우에게 말하려고 준비해왔지만 결국 그 아이가 누구보다 먼저 모든 걸 받아들였던 것이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딸은 건강하게 태어났다. 온 가족이 병원에 함께 있었고 박서연은 분만실 밖에서
누구보다 긴장된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서연이 가장 먼저 안아보았다. 정말 언니 닮았어요? 입꼬리도 눈매도.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남편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고 지우는 동생을 보며 연신 귀엽다를 외쳤다. 이지은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 순간이 얼마나 기적 같은지 다시금 실감했다. 한때는 이 가족이 무너질까 두려워 숨기고 피했지만 지금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안고 함께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었다. 아기의 이름은 지원으로 지었다. 집에서는 원이라고 불렀다. 원이가 돌이 다가오던 어느 날 이지은은 남편과 박서연에게 말했다. 이번 돌잔치 때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처음엔 두 사람 모두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 고민 끝에 그녀는 마음을 정리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가족이었다. 숨긴다는 건 부끄럽다는 의미였으나 이 가족은 누구보다 솔직하고 용감하게 사랑해왔다.